야, 김정규! 너한테서 썩은 흙냄새가 진동을 한다. 여기 호텔이야.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지? 번쩍이는 명품 정장을 입은 동창은 제 흙 묻은 작업복 주머니에 5만 원짜리 지폐를 억지로 구겨 넣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얘따! 차비나 해라! 우리 회사 경비 자리 하나 비는데 꽂아줄까?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짓밟고 있는 이 초라한 경비원이 내일 아침 자신의 목줄을 쥐고 흔들 모기업의 회장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가장 화려한 동창회장에서 시작된 가장 처절한 복수극. 오만했던 그 친구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도였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퍼부은 기록적인 폭우가 기어이 화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물러지면서 높이 5m에 달하는 옹벽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쏟아진 흙더미가 가설사무소와 자재창고를 덮쳤고 현장은 순식간에 흙탕물과 비명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현장 입구로 들어와 급정거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뒷좌석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튀어나온 사람은 JK그룹의 회장 김정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정규의 모습에서 재계 서열을 다투는 그룹 총수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장 시찰을 위해 입었던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은 낡은 작업 점퍼와 진흙투성이 안전화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김정규가 무너진 흙더미를 향해 내달리며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거기 3구역, 작업 중지해. 중장비 들어오기 전에 사람부터 확인하란 말이야. 현장 소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와 김정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집안이 아직 불안정해서 2차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김정규가 소장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비켜. 지금 내 목숨이 중요해. 저 흙더미 아래에 우리 식구가 깔려 있을지도 모르는데. 밖에서 구경만 하란 소리야? 당장 삽 가져와. 김정규는 망설임 없이 질퍽거리는 진흙탕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칠이 벗겨진 낡은 안전모를 눌러쓰고 직접 삽을 들어 흙을 파내는 회장의 모습에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던 현장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들어가셨다. 우리도 가자. 사람 살려야지. 직원들이 하나둘씩 장비를 챙겨 김정규의 뒤를 따랐습니다. 김정규는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을 새도 없이 미친 듯이 흙을 퍼날랐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세찬 빗줄기 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1시간여의 사투 끝에 매몰되었던 인부 2명이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야 김정규는 털썩 진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고 손은 덜덜 떨려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손목시계를 보여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창의 약속 시간은 맞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출발해도 30분은 늦습니다. 게다가 복장이 이래서야. 김정규가 자신의 몰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점퍼, 진흙범벅인 안전화, 그리고 손톱 밑에 시커멓게 낀 때까지 영락없는 현장 잡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규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관없어.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옷이 무슨 대수야. 38년 만인데 내 얼굴만 보여주면 되지. 차 대기시켜. 하지만 회장님, 근처 사우나에서 씻고 옷이라도 갈아입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괜찮다니까. 이 훈장 같은 흙먼지가 내 명함이야. 우리 친구 놈들이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위인들도 아니고. 어서 가자. 김정규는 옷에 묻은 흙을 대충 털어내고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빗길을 뚫고 서울 시내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는 김정규의 입가에 묘한 설렘이 번졌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을 건너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방금 전까지의 피로는 눈 녹듯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뷔페 레스토랑 안쪽 룸.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화려한 조명 아래 잘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왁자지껄하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박민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태리제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장 시계를 찬 채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박민석이 거만한 표정으로 좌중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자, 다들 주목. 오늘 이 자리는 내가 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들 먹어. 알다시피 우리 태성건설이 이번에 재계 10위권인 JK그룹에 인수되는 거 알지? 합병 절차 끝나면 내가 부사장 승진 영순이야. 영순이. 친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와, 역시 박전무. 학교 다닐 때부터 싹수가 다르더니 출세했네, 출세했어. 민서가 나중에 우리 아들 취직 좀 부탁한다. 너만 믿는다. 박민석이 으쓱하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걱정들 하지 마. 내 라인만 잘 타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테니까. 그런데 그 JK그룹 회장이라는 양반 참 미스터리하단 말이야. 옆에 있던 친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왜? 뭐가 미스터리한데? 얼굴을 통 안 비쳐. 소문에는 교포 출신이라 한국말도 어눌하다는 얘기도 있고 바지 사장이고 진짜 실세는 뒤에 따로 있다는 말도 있어. 뭐 어쨌든 실무는 내가 다 쥐고 있으니까 회장이 누구든 상관없지만 말이야. 박민석이 너스레를 떨자 좌중이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룸 구석진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있던 최동훈이 눈치를 보며 박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전무님, 잠 비셨는데 제가 한 잔 더 따라 드릴까요? 박민석이 최동훈을 힐끗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최 부장. 너는 동창회까지 와서 부하 직원 티를 내냐? 하여간 넌 이래서 만년 부장인 거야.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친구들 앞에서도 굽실거리지 좀 마라. 내가 다 쪽팔린다. 최동훈이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습관이 되어서. 됐고 거기 훈제 연어 샐러드나 좀 더 가져와 봐. 입이 심심하네. 박민석이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최동훈은 군말 없이 접시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상하 관계가 분명한 두 사람의 모습에 분위기가 잠시 썰렁해졌지만 박민석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룸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순간 왁자지껄하던 룸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작업 점퍼 차림의 김정규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바지 밑단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누런 진흙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뷔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공사판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이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김정규가 쑥스러운 듯 흙 묻은 손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오는 길에 일이 좀 생겨서. 침묵을 깬 건 박민석의 날카로운 비웃음이었습니다. 박민석이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거 누구야? 우리 학교 전설의 꼴통 김정규 아니냐? 그런데 꼴이 그게 뭐냐? 너 여기서 발레 파킹 알바하냐? 아니면 주방 하수구 뚫으러 왔냐? 박민석의 말에 친구들이 하나둘 키득거리지 시작했습니다. 김정규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근처에서 일 좀 하다가 바로 오는 바람에 옷을 못 갈아입었네. 보기는 좀 그래도 이해들 해줘라. 반갑다, 친구들아. 김정규가 빈자리를 찾아 걸음을 옮기려는데 박민석이 벌떡 일어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민석은 짐짓 코를 쥐는 신용을 하며 과장되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이구, 냄새야. 야, 김정규. 너한테서 썩은 흙냄새랑 땀냄새가 진동을 한다. 여기 호텔 뷔페야. 이런 꼴로 들어오면 다른 손님들 밥맛 떨어지는 거 몰라?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지? 민석아, 말이 좀 심하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최동훈이 접시를 내려놓고 황급히 달려와 나서서 말려보려 했지만 박민석은 눈을 부라리며 최동훈을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최 부장, 너도 지금 쟤랑 똑같은 급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래. 이러니까 네가 평생 그 모양인 거야. 급이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야지. 박민석은 다시 김정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김정규의 흙 묻은 점퍼 주머니에 억지로 찔러 넣었습니다. 마치 적선하듯 무례한 손길이었습니다. 자, 옛다. 차비나 해라. 회비 20만 원 낼 돈은 없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우리 회사 지하 주차장 경비 자리가 하나 비는데 거긴 밥은 잘 나오거든. 내가 특별히 인사팀에 말해서 꽂아줄 테니까 나중에 연락해라. 응? 박민석이 김정규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변 친구들 몇몇도 덩달아 킬킬대며 김정규를 조롱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정규는 주머니에 찔러 넣어지는 돈을 묵묵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모욕감에 주먹이 쥐어졌지만 이내 힘을 풀었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는 것은 친구를 만나러 온 자신의 진심을 더럽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박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 제안 잘 생각해 볼게. 김정규는 박민석이 건넨 명함을 받아들고는 조용히 돌아서서 룸을 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박민석의 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 맞지? 저게 현실이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사는 거라고. 복도로 나온 김정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5만 원권 지폐들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석, 내 놈이 정 그렇다면 내가 그 경비원이 되어주마. 내 놈이 만든 그 알량한 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김정규는 흙 묻은 작업복 깃을 다시 한번 여미고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호텔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38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씁쓸한 뒷맛만을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승리에 도취된 박민석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강남 테헤란로의 아침은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태성건설 본사 빌딩 앞은 출근 전쟁을 치르는 직장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목에 사원증을 건 엘리트 직원들이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회전문을 통과하며 으스대듯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최고급 대리석이 깔린 로비는 구두 굽소리로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활기차고 세련된 풍경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한 남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규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있던 그 JK그룹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빛바랜 회색 작업 조끼를 걸치고 가슴에는 시설관리팀 계약직 보안요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임시 출입증을 달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써서 눈매를 가린 그의 손에는 낡은 순찰 일지와 커다란 손전등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정규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모자 챙을 만졌습니다. 그가 인수한 이 거대한 회사의 속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위장 자맹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라오는 보고서 속의 숫자, 노름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숨쉬고 부딪혀봐야 회사의 진짜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는 그의 확고한 지론 때문이었습니다. 김정규가 로비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는 척하며 지나가는 직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335 모인 직원들의 화제는 단연 회사 인수와 새로운 회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야, 김대리. 이번에 오는 JK그룹 회장 말이야. 진짜 얼굴 한번 안 비친다며? 완전 신비주의라는데 소문 들었어? 신비주의는 무슨. 소문에 의하면 그냥 바지 사장이래. 실세는 따로 있고 뒤에서 조종만 한다더라. 교포 출신이라 한국말도 잘 못한다는 소문도 있어. 하긴 그러니까 우리 박민석 전무님이 저렇게 기세등등하지. 벌써부터 자기가 부사장 된 것처럼 행동하시잖아. 줄 잘 서야 돼, 우리. 이번 인사 이동 때 박 전무님 눈밖에 나면 끝장이야. 직원들은 킬킬대며 박민석의 라인에 서는 것이 살 길이라며 속닥거렸습니다. 김정규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회사가 넘어가는 중차대한 시기에 직원들의 관심사는 회사의 비전이나 안정이 아니라 오로지 사내 정치와 줄 서기뿐인 듯 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회전문이 요란하게 돌아가며 박민석이 등장했습니다. 수행비서 2명을 대동한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했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최고급 이태리제 슈트는 로비의 조명을 받아 번들거렸고 턱은 거만하게 치켜 올려져 있었습니다. 구두는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반짝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들이 로비를 울렸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오냐 그래. 아침부터 활기차고 좋네. 다들 열심히 해. 박민석은 손만 대충 까딱거리며 전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로비 한 구석에서 바닥에 얼룩을 닦고 있던 김정규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김정규는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석이 김정규의 낡은 작업 조끼를 눈으로 훑으며 옆에 있던 비서에게 턱짓했습니다. 야, 김비서. 저거 뭐야? 우리 회사에 저렇게 나이 먹은 용역도 있었나? 물 관리 좀 하라고 했지 내가. 로비는 회사의 얼굴이야. 비서가 당황하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전무님. 이번에 시설팀 야간 경비 쪽에 결혼이 생겨서 급하게 임시로 들어온 대체 인력 같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쳇, 아침부터 눈 버리게. 야, 아저씨. 거기 먼지 안 보이세요? 구석구석 좀 닦읍시다.
월급 받았으면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똑바로 좀 합시다. 똑바로. 박민석이 김정규를 향해 쏘아붙이고는 혀를 차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박민석의 경멸 어린 시선은 김정규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김정규는 잡고 있던 대걸레 자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시퍼런 핏줄이 불끈 솟았습니다. 친구라는 놈이 직원들을 그리고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의 모욕이 개인적인 것이었다면 오늘 본 모습은 회사의 리더로서 자격 미달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오전 내내 김정규는 건물을 오르내리며 시설 안전 점검을 핑계로 회사 곳곳을 누볐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엉망이었습니다. 비상구 계단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어 화재 시 대피가 불가능해 보였고 소화기는 점검표 날짜가 지난 지 오래였습니다. 건물의 안전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나가 사무실이 텅 비었을 때였습니다. 김정규는 15층 임원실 근처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생각도 정리할 겸 선택한 장소였습니다. 무거운 철문을 열고 계단참에 앉으려던 순간 위층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전무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저보고 이걸 다 뒤집어 쓰라는 말씀입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최동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온순하고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던 그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정규는 숨을 죽이고 위층으로 통하는 난간 틈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박민석이 최동훈을 벽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박민석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야, 최 부장. 목소리 낮춰. 누가 들으면 내가 널 잡아먹는 줄 알겠다? 뒤집어 쓰다니 말이 좀 그렇다? 회사를 위해서 희생 좀 하라는 거지. 자니가 우리 회사의 충신 아니었나? 희생이라뇨? 이번 부실 자재 납품 건 전무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잖아요. 단가 낮춰서 그 차액으로 리베이트 챙기신 거 제가 모를 줄 아십니까? 그걸 왜 제가 독단적으로 했다고 심할서를 써야 합니까? 최동훈이 억울함에 눈시울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민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배 연기를 최동훈의 얼굴에 길게 내뿜었습니다. 후, 동훈아, 너 참 순진하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윗물이 맑으려면 아랫물이 좀 흙탕물도 뒤집어 쓰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이번에 JK그룹 감사팀 들어오면 이거 무조건 걸려. 그때 가서 전무인 내가 다치면 우리 라인 다 죽는 거야. 네가 총대 메고 조용히 나가주면 내가 나중에 인수 작업 끝나고 부사장 되고 나서 다시 챙겨준다니까? 못합니다. 제 양심 걸고 기술자로서 그런 짓은 죽어도 못합니다. 저도 처자식 있는 가장입니다. 불명예 퇴직이라니요. 제 명예는 생각 안 하십니까? 최동훈이 몸을 돌려나가려 하자 박민석이 잽싸게 최동훈의 뒷덜미를 낚아채 벽으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최동훈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박민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좋게 말하니까 기어오르네. 야, 최동훈. 내 딸내미 이번에 미국으로 유학 간다며? 입학 허가서 받았다면서? 최동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가장 아픈 곳을 찔린 아버지의 나약함이었습니다. 그걸 전무님이 어떻게? 내가 내 뒷조사 하나 안 해봤을 것 같아? 내 마누라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더만.
너 지금 여기서 내 말 거역하고 잘리면 퇴직금은커녕 배임 횡령으로 고소당해서 감옥 가. 그럼 내 딸 유학은? 내 마누라는?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내 딸 인생 망치고 싶어? 박민석이 최동훈의 귓가에 입을 대고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선택해. 조용히 심할서 쓰고 나가서 내가 뒤로 챙겨주는 위로금 받아서 딸 유학 보낼래? 아니면 여기서 객기 부리다가 정가자 돼서 온 가족 쪽박 찰래? 너 지금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살 수 있어. 최동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전무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친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친구? 야,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였냐? 넌 그냥 내 밑에서 일하는 부속품이야. 착각하지 마. 오늘 퇴근 전까지 심할서 써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서 보게 될 거다. 박민석은 최동훈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비웃음을 흘리며 비상계단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흐흐흐, 멍청한 놈. 진작 말을 들었으면 좋았잖아.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계단에 공명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최동훈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꺽꺽거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계단 통로에 중년 가장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아래층 계단참, 기둥 뒤에 숨어있던 김정규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의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저장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김정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뿌리가 친구의 탈을 쓴 악마였다니 충격이었습니다. 학창시절 함께 실습실에서 기름밥을 먹으며 미래를 꿈꾸던 친구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박민석의 추악한 민낯을 목격한 김정규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정규는 조용히 위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들려오는 최동훈의 흐느낌 소리가 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당장이라도 올라가서 최동훈의 어깨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김정규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박민석을 완벽하게 응징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동훈아. 내 눈물, 내가 피눈물로 갚아주마. 네가 잡은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황금 동아줄이 되게 해줄 테니까. 김정규는 녹음된 파일을 자신의 개인 비밀 클라우드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태성건설 자재 납품 내역, 박민석 전무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최근 5년간 결제 서류 원본. 오늘 밤까지 전부 확보해. 하나도 빠짐없이. 전쟁 준비해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김정규의 손가락에 잔뜩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모자를 고쳐 쓰고 손전등을 꽉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계약직 경비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아니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는 집도이의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김정규는 발소리를 죽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친구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태성건설이라는 거대한 정글 속에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나른한 햇살이 태성건설 사무실 창가로 비스듬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충곤증을 이겨내려 커피를 마시거나 모니터를 응시하며
타자 소리만 요란하게 울리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감사팀 직원 5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처럼 살벌했습니다. 맨 앞장선 감사팀장이 최동훈 부장의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최동훈 부장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모니터를 보고 있던 최동훈이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왜? 본사 감사 지시입니다. 최 부장님 책상과 PC, 그리고 개인 사물함까지 전수조사하겠습니다. 팀원들 시작해. 감사팀장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팀원들이 최동훈의 책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서랍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동훈이 당황하여 그들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영장도 없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다니요. 이유라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이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최동훈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유요? 여기 자재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내부 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최 부장님이 지난 2년간 설비 자재 납품 단가를 조작해서 차액을 챙겼다는 제보입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긴급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겁니다. 최동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횡령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회사 돈 10원 한 장 허투루 쓴 적 없습니다. 이거 모함입니다. 모함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보면 알겠죠. 비켜서세요. 공무집행방해로 가중 처벌받고 싶지 않으시면. 감사팀장이 최동훈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최동훈은 비틀거리며 파티션에 부딪혔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심보다는 나만 아니면 되라는 안도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임원실에서 박민석 전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무실 떠나가게 왜들 이래? 최동훈이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박민석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전무님은 아시잖습니까? 제가 횡령이라니요. 이거 뭔가 착오가 있는 겁니다. 전무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박민석이 곤란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최동훈의 손을 슬며시 뿌리쳤습니다. 에이, 최 부장. 진정해. 감사팀이 근거도 없이 이러겠어? 자네, 내가 그렇게 처신 똑바로 하라고 일렀건만. 결국 사달을 내는구먼. 최동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전무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전무님이 시키시는 대로. 어허, 이 사람아, 어디서 윗사람을 팔아먹으려고 해? 내가 언제 자네한테 횡령하라고 시켰나? 자네가 독단적으로 욕심부리다가 걸린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 박민석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정색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입 다물고 죽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동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민석이 자신을 완벽하게 버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을요. 억울함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팀장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팀장님, 여기 나왔습니다. 이중 장부랑 업체에서 받은 상품권들입니다. 최동훈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거 제 거 아닙니다. 저는 처음 보는 겁니다. 누가 몰래 넣어둔 겁니다. 박민석이 혀를 차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쯧쯧. 동훈아, 추하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발뺌을 해? 자네한테 정말 실망일세.
당장 짐 싸서 나가게. 대기 발령이야. 징계위원회 열릴 때까지 회사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최동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30분 후 최동우는 종이 박스 하나를 들고 쫓겨나듯 사무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박스 안에는 낡은 슬리퍼와 가족사진, 그리고 손때 묻은 공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30년을 몸바쳐 일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로비로 내려온 최동우는 회전문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피해 빙 돌아가거나 수군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장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부하 직원들이 그를 범죄자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최동훈이 회전문 앞에 섰을 때 뒤에서 박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가라, 최 부장. 그래도 내가 힘써서 형사 고발까지는 막아볼 테니까 고마운 줄 알아. 최동훈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민석이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최동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박민석,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친구잖아. 내 딸 등록금. 그거 네가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 박민석이 한 걸음 다가와 최동훈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눈치가 좀 있었어야지.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 내 몸통을 살리려면 꼬리를 잘라야지 어쩌겠냐? 딸 등록금. 내 퇴직금 정산되면 그걸로 내. 아, 횡령금 변상하면 남는 게 있으려나 모르겠네. 박민석이 킬킬거리며 최동훈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가라. 더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최동훈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꽉 다물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힘없는 가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도망치듯 회전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박민석은 멀어지는 최동훈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무님, 정말 괜찮을까요? 최 부장님이 나중에 딴소리라도 하면. 걱정 마. 저 녀석 소심해서 절대 딴짓 못해. 그리고 증거가 저렇게 확실한데 누가 믿어주겠어? 이제 내일 취임식만 잘 넘기면 끝이야. JK 회장 오면 내가 실무 장악하고 있다는 거 확실히 보여주고 부사장 자리 꿰차는 거지. 박민석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속 시원하다.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야. 김 비서, 오늘 저녁에 회식이나 잡지? 내가 쏜다. 두 사람이 웃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기둥 뒤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보안 요원이 서 있었다는 것을요. 김정규였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모자 아래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녹음기를 꺼내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 짧은 기계음과 함께 박민석의 추악한 자백이 저장되었습니다. 김정규는 녹음기를 다시 가슴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제 곧 시작될 반격에 대한 전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김정규는 주위를 살핀 뒤 비상구 계단으로 재빠르게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정규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실장, 지금 바로 보안팀장한테 연락해서 로비 CCTV 영상 확보해. 방금 최동훈 부장이 나가는 장면이랑 박민석 전무가 떠드는 장면 1초도 놓치지 말고 다 따라고 해.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시하신 법인카드 내역과 이중 장부 분석도 끝났습니다. 예상대로 횡령 규모가 상당합니다. 협력업체 리베이트건까지 합치면 구속 수사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그 파일들 보기 좋게 정리해서 내일 취임식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띄울 수 있게 준비해. 글씨는 제일 크게 빨간색으로. 박민석 그놈 눈에 아주 잘 보이게 말이야. 김정규의 목소리에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취임식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단 식순을 좀 바꿔야겠어. 회장 취임사 다음에 우수사원 표창이 아니라 특별감사 결과 보고 시간을 넣어. 특별감사 결과 보고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가 직접 브리핑할 거야. 내일 그 자리가 박민석의 부사장 취임식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을 끊는 자리가 될 거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정규는 벽에 기대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을 감자 최동훈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를 믿었던 대가가 배신과 누명이라니. 김정규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썩어 빠진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고요. 그는 다시 모자를 눌러쓰고 로비로 나갔습니다. 바닥을 쓰는 그의 빗자루질이 전보다 훨씬 힘차고 절도 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로비에 묻은 박민석의 더러운 흔적을 박박 문지러 지우려는 듯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직원들이 하나둘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박민석도 수행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고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김정규는 멀어지는 박민석의 차를 노려보며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웃어라, 실컷 웃어도. 그 웃음이 울음으로 바뀌는 건 내일 아침 10시면 충분하니까. 김정규는 주머니에서 최동훈의 명함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꼬깃꼬깃해진 명함에는 설비팀 부장 최동훈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김정규는 그 명함을 작업 조끼 안주머니,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넣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빌딩 숲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건설 본사 꼭대기층에 간판불이 들어왔습니다. 내일이면 주인이 바뀔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김정규는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에게도 최동훈에게도 그리고 박민석에게도 아주 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강남의 밤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검푸른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의 밤거리는 차가운 빗줄기로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태성건설 본사 뒷골목, 화려한 빌딩 숲의 그림자에 가려진 허름한 포장마차촌에도 빗소리가 타닥타닥 천막을 때리고 있었죠. 주황색 천막 안에는 습기 찬 공기와 닭똥집 볶는 냄새, 그리고 씁쓸한 소주 냄새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구석진 자리에 오늘 하루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남자 최동훈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미 비어버린 소주병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젓가락도 되지 않은 우동 국물만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동훈이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들어 잔을 채우려 했지만 병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탈한 표정으로 빈 병을 흔들다 식탁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소주잔 옆에 놓인 구겨진 종이 박스가 그의 처지를 대변해주는 듯 했습니다. 박스 위로 빗방울이 새어들어와 가족사진 액자의 유리를 적셨습니다.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만 더 주세요. 최동훈이 혀 꼬인 목소리로 외쳤지만 빗소리에 묻혀 주인 아주머니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포장마차의 비닐문이 젖혀지며 찬바람과 함께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작업조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김정규였습니다. 그는 우산을 접어 한쪽에 세워두고는 망설임 없이 최동훈의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최동훈이 개슴츠레한 눈을 들어 앞을 보았습니다. 술 기운 탓인지 눈앞의 사내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동자가 합석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누구쇼? 자리. 합석인가? 김정규가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며 최동훈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친구의 얼굴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김정규가 손을 들어 주인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이모님, 여기 소주 한 병이랑 꼼장어 하나 주세요. 국물도 좀 데워주시고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 김정규는 익숙한 솜씨로 새 소주병을 따서 최동훈의 잔에 콸콸 따랐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찰랑거리며 잔을 채웠습니다. 마셔라, 동훈아. 오늘 같은 날은 취해도 된다. 최동훈이 깜짝 놀라 눈을 비비며 상대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어제 동창회에서 봤던 그 허름한 작업복 차림. 그제야 최동훈은 앞사람이 김정규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정규냐? 네가 여긴 어떻게 해? 지나가다 보니 내 청승맞은 등이 보이길래 들어왔다. 너 꼴이 이게 뭐냐?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김정규가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습니다. 최동훈은 김정규의 질문에 억눌러 왔던 설움이 폭발한 듯 울컥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단숨에 털어넣고는 입가를 거칠게 닦았습니다. 정규야, 나 잘렸다. 30년을 개처럼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도둑놈 누명 쓰고 쫓겨났다. 최동훈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흐느꼈습니다. 낡은 테이블이 덜컹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시키는 대로 볼트 조이라면 조이고 밤새워두면 그리라면 그렸어. 기술자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부실 자재 쓰면 사람 죽는다고. 그거 하나 지키려고 했는데. 최동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우동 그릇 위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김정규는 말없이 최동훈의 빈잔을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고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박민석 그 새끼가 나보고 횡령을 했대. 내가 딸내미 유학비 때문에 회사 돈을 빼돌렸대. 나 진짜 억울해서 미치겠다, 정규야. 최동훈이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치며 통곡했습니다. 나 가장으로서 빵점이야. 우리 딸 혜진이 다음 달에 미국 간다고 친구들한테 다 자랑해놨는데 이제 어떡하냐? 아빠가 도둑놈 돼서 잘렸는데 유학은 무슨 유학이야. 나 죽어버리고 싶다, 진짜. 최동훈은 테이블 위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힐끔거렸지만 김정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엎드린 최동훈의 등, 낡은 양복 재킷 위로 느껴지는 그 고단한 등의 떨림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거친 손바닥의 온기가 최동훈의 등에 전해졌습니다. 동훈아, 고개 들어봐. 김정규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최동훈이 퉁퉁 부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정규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을 꺼내 최동훈에게 건넸습니다. 닦아. 콧물 흐른다. 기술자가 어디 가서 함부로 눈물 보이는 거 아니다. 최동훈이 코를 팽 풀며 훌쩍였습니다. 기술자,
기술자가 다 무슨 소용이야. 힘없고 백 없으면 그냥 부속품이지. 나 같은 건 쓰다 버리면 그만인 몽키 스패너 같은 거야. 누가 그래? 누가 널더러 부속품이래? 김정규가 정색하며 최동훈을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기운에 최동훈이 움찔했습니다. 김정규가 술잔을 들어 자신의 입에 털어넣고는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잘 들어, 최동훈. 건물은 설계도가 아니라 현장에 땀방울이 올리는 거야. 펜대 굴리는 놈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네가 볼트 하나 제대로 안 조이면 무너지는 게 건물이라고. 너는 부속품이 아니라 이 회사를 지탱하는 기둥이야. 김정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동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 스스로도 잊고 있었던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정규야, 너 고맙다.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빈말 아니야. 그리고 내 딸 유학 갈 수 있어. 아니, 보내야지. 아빠가 이렇게 훌륭한 기술자인데 자식 공부 하나 못 시키겠냐? 김정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술값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있는 최동훈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동훈아, 내일 아침 10시까지 회사 대강당으로 와라. 대강당? 거긴 왜? 나 출입 금지 당했어. 근처에도 가지 말래. 그냥 와. 내가 오라고 했다고 해. 경비들이 막으면 내 이름 대. 김정규가 오라고 했다고. 최동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이름? 야, 네가 거기 경비 취직했다는 게 진짜야? 그렇다고 내가 들어갈 수 있겠냐? 김정규는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최동훈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일 오면 알게 될 거야. 네가 지킨 그 양심이, 그리고 그 기술이 얼마나 값비싼 건지 내가 증명해 줄 테니까. 꼭 와라. 안 오면 평생 후회한다. 김정규는 우산을 챙겨 들고 포장마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닐문이 닫히며 그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최동훈은 김정규가 남기고 간 온기를 느끼며 멍하니 소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오른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치고 맑게 갠 하늘이 서울 시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지던스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 태성건설 본사 빌딩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김정규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몸에는 30년 현장 생활이 남긴 흉터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자재를 나르다 생긴 굳은 살이, 팔뚝에는 용접 불똥에 댄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그 흉터들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고생했다, 김정규. 그리고 고생했다, 최동훈. 김정규는 침대 위에 놓인 옷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 입었던 흙 묻은 작업 점퍼와 낡은 안전화는 한쪽 구석에 개켜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짙은 네이비색 맞춤 정장과 하얀 와이셔츠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정규는 천천히 와이셔츠에 팔을 끼웠습니다. 빳빳한 깃이 목을 감싸는 느낌이 낯설면서도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바지를 입고 윤희나게 닦인 검은색 구두를 신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매는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벅찬 결이었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비서실장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과 금장 배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말끔하게 변신한 김정규의 모습을 보고 잠시 감탄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정말 딴 사람 같으십니다. 어제 그 작업복 입으셨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김정규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넥타이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허허, 옷이 날개라더니. 이래서 사람들이 겉모습에 속나봐. 그런데 준비한 건? 네, 여기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박민석의 비리 증거가 담긴 파일과 어제 녹음한 파일이 든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규의 가슴에 JK그룹 회장을 상징하는 금장 배지를 달아주었습니다. 태성건설 임원진과 전 직원, 대강당에 소집 완료했습니다. 박민석 전무는 이미 맨 앞줄에 앉아 샴페인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규가 차갑게 웃으며 재킷을 걸쳤습니다. 샴페인? 김칫국도 유분수지. 오늘 그 샴페인이 독배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를 거다. 김정규가 거울 속의 자신을 마지막으로 응시했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친구에게 무시당하던 초라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의의 칼을 든 심판관이자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줄 구원자였습니다. 가자, 김 실장. 쥐새끼 잡으러 가야지. 네, 회장님. 차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김정규가 펜트하우스를 나서는 발걸음은 묵직하고도 힘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로비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길을 텄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입구에 도착했고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에 오른 김정규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성건설 본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최동훈의 꼬깃꼬깃한 명함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라, 민석아. 네가 무시했던 그 경비원이, 네가 짓밟았던 그 기술자가 오늘 너를 심판하러 간다. 태성건설 본사 앞 회전문이 돌아가며 수많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저 회전문을 통과해 들어올 사람이 불러일으킬 거대한 태풍을 말입니다. 폭풍의 눈이 태성건설을 향해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전 9시 50분 태성건설 본사 대강당은 폭풍 전야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정해진 자리에 착석해 있었죠. 단상 위에는 JK그룹 신임 회장 취임식이라는 현수막이 거대하게 걸려 있었고 양옆으로는 화려한 축하 화환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유독 들떠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민석 전무였습니다. 맨 앞줄 정중앙 회장석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그는 연신 넥타이를 고쳐매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김상무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김상무, 내 넥타이 안 삐뚤어졌지? 오늘 회장님 오시면 내가 제일 먼저 단상에 올라가서 환영사 해야 하거든.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김상무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아주 멋지십니다, 전무님. 역시 차기 부사장님다운 포스가 느껴지네요. 허허, 이 사람 참. 아직 발령도 안 났는데 벌써부터 부사장이라니. 말 조심해. 누가 들으면 내가 벌써 회사를 장악한 줄 알겠어.
박민석은 짐짓 겸손한 척 손을 내저었지만 어깨는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최동훈도 처리했고 이제 굴러들어온 바지사장 회장만 잘 구워 삶으면 태성건설은 자신의 왕국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때 강당 뒤편 문이 살짝 열리며 누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남자 최동훈이었습니다. 그는 정문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할 뻔했지만 회장님의 특별 초청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확인을 받고 겨우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최동훈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맨 뒷줄 구석진 기둥 뒤에 섰습니다. 화려한 단상과 박민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제 김정규가 호언장담하며 오라고 해서 오긴 했지만 과연 자신이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정규야, 네가 정말 여기 경비로 취직한 거냐? 그렇다 해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오전 10시 정각. 강당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단상 위로 핀 조명이 떨어졌습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태성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실 JK그룹 신임 회장님의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직원들이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박민석은 가장 먼저 벌떡 일어나 재킷 단추를 잠그며 문 쪽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힐 준비를 했습니다. 신임 회장, 김정규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사회자의 호명에 박민석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김정규, 이름이 정규라고? 설마. 박민석의 뇌리에 이틀 전 동창회에서 봤던 흑투성이 김정규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에이,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그 거짓골을 하고 다니는 놈이 무슨 회장이야. 세상에 김정규가 한둘인가. 웅장한 음악과 함께 대강당의 양쪽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십 명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맞춤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좌중을 압도하는 서늘한 눈빛. 박민석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걸어오는 남자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질수록 박민석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습니다. 38년 전 촌티나던 그 얼굴, 그리고 이틀 전 5만 원을 쥐어주며 조롱했던 그 얼굴이 분명했습니다. 헉! 박민석의 입에서 억눌린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김정규는 박민석을 본체만 채하고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단상 중앙에 선 김정규가 좌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맨 앞줄,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박민석에게 꽂혔습니다. 김정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반갑습니다. JK그룹 회장 김정규입니다. 묵직한 저음이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얼굴 없는 회장의 실물이 생각보다 너무나 카리스마 넘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민석만은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정규가 원고를 보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취임사에 앞서 제가 얼마 전 겪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며칠 전 38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다 늦어서 작업복 차림으로 갔었죠.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민석은 제발 그 입을 다물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오랜 친구 하나가 저를 보더니 그러더군요.
냄새나니까 나가라고. 그리고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주며 차비나 하라고 했습니다. 아, 참. 친절하게도 일자리를 하나 소개해 주더군요. 바로 이 회사, 태성건설의 경비원 자리였습니다. 강당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김정규의 시선이 박민석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박민석 전무님 기억나십니까? 자니가 나한테 밥은 잘 나온다고 추천했던 그 경비 자리 말입니다. 모든 시선이 박민석에게 쏠렸습니다. 박민석은 얼굴이 벌개졌다 하얘졌다를 반복하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회장님, 그게 오해? 무슨 오해? 자니가 내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돈 아직 내가 간직하고 있는데 김정규가 안주머니에서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박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박전무. 자니가 나한테 소개해 준 건 경비 자리였지만 나는 자네한테 다른 걸 선물하려고 하네. 김정규가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비전 선포 대신 특별 내부 감사 보고서라는 붉은 글씨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 박민석 전무가 지난 5년간 저지른 횡령 및 배임 내역입니다. 협력업체 리베이트 수수, 자재 대금 부풀리기, 법인카드 사적 유용. 아주 화려하더군요. 화면에는 박민석의 차명, 계좌 내역과 가짜 영수증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음해입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박민석이 바락바락 악을 쓰며 발버둥 쳤습니다. 헌신? 그래, 자네의 그 헌신이 얼마나 추악한지 내 귀로 직접 들었지. 김정규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치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박민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최동훈. 네가 총대 메고 조용히 나가주면 내가 나중에 다시 챙겨준다니까? 내 딸 유학비, 그거 내 월급으로 감당되냐?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 내 몸통을 살리려면 꼬리를 잘라야지 어쩌겠냐? 박민석이 최동훈을 협박하고 조롱하던 목소리가 강당 구석구석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박민석은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꺼. 당장 꺼. 하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팔아먹고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려던 그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박민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김정규가 싸늘하게 선고했습니다. 박민석 전무, 자네를 이 시간부로 해임하네. 그리고 업무상 횡령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할 거야. 자네가 좋아하던 그 급에 맞는 곳으로 보내주지. 감옥이라는 곳 말이야. 안 돼.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럴 수 없어. 정규야. 친구야. 한 번만 봐줘. 박민석이 단상 위로 기어 올라오려 하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양팔이 꺾인 채 끌려나가면서도 박민석은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동훈, 너 이 새끼, 네가 찔렀지? 가만 안 둬. 이거 나. 놓으라고. 박민석의 처절한 비명이 멀어지고 문이 닫히자 강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후에 통쾌함과 안도감이 섞인 고요였습니다. 김정규가 옷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냈으니 이제 새살이 돋게 해야겠죠.
이 회사를 진정으로 지탱해 온 건 방금 끌려나간 정치꾼이 아니라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여러분 같은 분들입니다. 김정규의 시선이 강당 맨 뒤편 기둥 뒤에 숨어있던 최동훈을 향했습니다. 최동훈 부장님, 거기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최동훈이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저 말입니까? 네, 자네 말일세. 어서 올라오게. 최동훈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쭈뼛쭈뼛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단상 위에서 자신을 향해 따뜻하게 웃고 있는 김정규를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가 단상 위로 올라오자 김정규가 두 팔을 벌려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친구야. 마음고생 많았지? 김정규의 낮은 속삭임에 최동훈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규야. 흐흑. 고맙다. 진짜 고맙다. 김정규는 최동훈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부당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기술자로서의 양심을 지킨 태성건설의 진짜 주인 최동훈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최동훈 부장의 징계를 무효화하고 그를 기술총괄 이사로 승진 임명합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박민석의 폭정에 시달렸던 그들에게 최동훈의 명예회복은 남일 같지 않은 기쁨이었습니다. 최동훈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김정규와 객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의 서름이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무거웠던 짐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정규가 최동훈의 어깨를 감싸며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줄 서기는 없습니다. 오직 실력과 양심 그리고 땀방울만이 대우받을 것입니다. 그게 제가 그리고 여기 계신 최동훈 이사가 만들어갈 태성건설의 미래입니다. 강당은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김정규와 최동훈, 두 중년 남자가 맞잡은 손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 뒤편 강당 밖으로 쫓겨난 박민석의 눈에는 도끼가 서리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내동댕이 쳐진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이를 갈았습니다. 김정규, 최동훈, 그래,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내 인생을 망쳐?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내가 그냥 죽을 것 같으냐? 박민석은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려다 보안 요원들에게 뺏겼던 것을 깨닫고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비상구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기계실로 가야 해. 다 같이 죽는 거야. 태성건설이고 뭐고 다 날려버릴 테다. 박민석의 그림자가 어두운 계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취임식장의 환호소리와 대비되는 섬뜩한 어둠이 태성건설의 지하 깊은 곳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더 큰 위기가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성건설 본사 대강당에서의 취임식이 감동의 물결로 마무리되고 있을 무렵 건물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는 끔찍한 음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친 박민석이 향한 곳은 회사 정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상구 계단을 통해 지하로, 더 깊은 지하로 미친 듯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박민석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던 이태리제 양복은 찢어지고 구겨져 걸레 짝이나 다름없었고 한쪽 구두는 어디서 벗겨졌는지 맨발에 양말만 신겨진 상태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땀방울이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을 가렸습니다. 그는 헉헉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를 갈았습니다. 김정규, 최동훈, 이 빌어먹을 놈들.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어림없어. 내가 죽으면 너희들도 다 죽는 거야. 태성건설?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다 부숴버릴 거야. 박민석은 지하 3층 기계실의 육중한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었지만 시설관리 총괄 임원이었던 그는 이곳의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도어락 번호판을 눌렀습니다. 빅비비빅.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철문이 열렸습니다. 훅 하고 뜨거운 열기와 기계 소음이 밀려나왔습니다. 이곳은 태성건설 본사 건물의 심장부이자 회사 지하에 구축된 거대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을 관장하는 곳이었습니다. 수천 대의 서버가 뿜어내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 거대한 펌프와 배관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박민석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기계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웅웅거리는 기계 소음이 마치 그의 귓가에서 악마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구석에 놓인 공구함으로 달려가 닥치는 대로 뒤적였습니다. 그리고는 길이가 1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묵직한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이거면 충분해. 회사의 심장을 멈추는 데는 이거 하나면 된다고. 박민석은 중앙 냉각수 공급 배관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른 허벅지만 한 굵기의 파이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중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메인 밸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밸브가 잠기면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냉각수가 차단되고 서버실의 온도는 순식간에 치솟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데이터들이 열기에 녹아내리고 회사의 신용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겠죠. 그것이 박민석이 노리는 최후의 복수였습니다. 박민석은 메인 밸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밸브의 원형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녹이 슬어 뻑뻑한 밸브는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박민석은 입에 거품을 물고 사력을 다해 매달렸습니다. 그의 목에 핏대가 굵게 솟았습니다. 끼기깃거리는 쇠 긁는 소리와 함께 밸브가 서서히 돌아갔습니다. 냉각수가 흐르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마침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배관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하지만 박민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시 밸브를 열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다 끝났어. 영원히 열지 못하게 해주마. 깡, 깡, 깡. 박민석은 미친 사람처럼 밸브의 손잡이와 연결 부위를 내리쳤습니다. 쇳덩이와 쇳덩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이 기계실을 울렸습니다. 몇 번의 강탁 끝에 밸브의 손잡이가 우지끈하고 부러져 나갔습니다. 이제 밸브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다시는 냉각수를 공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박민석은 부러진 손잡이를 바닥에 던지고 광소했습니다. 으하하, 봐라. 내가 이겼어. 이제 곧 불바다가 될 거야. 김정규, 내 놈이 회장이라고? 어디 한번 이불도 꺼보시지.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거리며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상황실 직통 번호를 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1층 방재센터 상황실. 평화롭던 상황실에 비상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 중 데이터 센터 구역을 표시하는 화면들이 일제히 빨간색으로 깜빡거렸습니다.
팀장님, 데이터 센터 온도 급상승 중입니다. 냉각수 유입량이 제로입니다. 뭐야? 펌프 고장이야? 빨리 확인해. 아닙니다. 펌프는 정상 가동 중인데 배관 압력이 치솟고 있습니다. 누군가 메인 밸브를 잠근 것 같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그걸 잠가. 당장 시설팀 출동시켜. 서버 다운되면 위약금이 얼만 줄 알아? 상황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실장의 책상 위에 있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실장이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실입니다. 흐흐흐. 나야, 박전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섬뜩한 목소리에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 전무님? 지금 어디십니까? 혹시 밸브 잠그신 게 전무님이십니까? 그래, 내가 잠갔어. 그리고 손잡이도 박살 내버렸지. 이제 아무도 그 밸브 못 열어. 30분. 아니, 20분이면 서버들 다 녹아내릴 거다. 김정규한테 전해. 이게 내 취임 축하 선물이라고. 으하하. 전화는 뚝 끊어졌습니다. 실장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비상, 코드 레드 발령해. 지금 당장 회장님께 보고 드려. 한편 대강당에서의 취임식은 막바지에 이르러 기념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정규와 최동우는 단상 중앙에서 환하게 웃으며 직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었죠. 그때 비서실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김정규의 귀에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민석이 지하 기계실에서 냉각 밸브를 파괴했습니다. 김정규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냉각 밸브를? 네. 지금 데이터 센터 온도가 40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분 안에 서버가 다운됩니다. 서버가 다운되면 금융사 위탁 데이터들이 전부 손실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규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민석, 그 쥐새끼 같은 놈이 끝까지 발목을 잡는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화를 낼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김정규가 옆에 있던 최동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동훈도 비서실장의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동훈아. 정규야. 들었다. 옷 벗자. 그래. 양복 입고는 일 못하지. 김정규가 마이크를 잡고 직원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즉시 전 직원 대피해 주십시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행사는 여기서 종료합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정규는 재킷을 벗어 던졌습니다. 최동훈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고 재킷을 벗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양복이 바닥에 뒹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김정규가 비서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공구함 챙겨서 기계실로 따라와. 그리고 소방서에 연락해서 대형 펌프차 대기시키고. 회장님, 직접 가시려고요? 위험합니다. 기술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비서실장이 말렸지만 김정규는 이미 단상을 뛰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최동훈이 그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이봐, 김 실장. 기술팀?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언제 기다려? 그리고 이 건물 배관도면 내 머릿속보다 잘 아는 사람 있어? 없어? 최동훈이 달리면서 외쳤습니다. 58세의 두 중년 남자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복도를 질주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38년 전 실습실에서 땀 흘리며 기계를 만지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비상구 계단.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벌써 냉각 시스템 마비의 여파가 여기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동훈아, 괜찮겠냐? 무릎도 안 좋다며. 김정규가 앞서가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끄러워, 임마. 네가 회장이면 회장이지. 현장에서는 내가 선배야. 너 배관 용접할 때 구멍 낸 거, 내가 다 때운 거 기억 안 나냐? 최동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씩 웃었습니다. 기억나지. 그때 네가 나한테 밥 사라고 해서 월급 다 털렸잖아. 두 친구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공포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계실 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쇠파이프로 쾅쾅거리는 소리와 박민석의 괴성이 들려왔습니다. 박민석, 문 열어. 당장 안 열어. 김정규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싫어. 다 같이 죽자고. 안 열어줄 거야. 박민석의 목소리는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악기의 절규였습니다. 이 미친 자식이. 김정규가 뒤따라온 보안요원에게 손짓했습니다. 부서. 보안요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도어락을 내리쳤습니다. 파각 하는 소리와 함께 도어락이 부서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기계실 안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배관이 터져 뿜어져 나온 고온의 증기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경보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그 증기 속에서 박민석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서 있었습니다. 오지 마. 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김정규가 증기를 해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박민석, 그만해. 이미 늦었어. 더 이상 죄짓지 마라. 늦은 건 너야. 저기 봐. 밸브 다 부서졌어. 이제 냉각수는 안 흘러. 너희 회사는 끝장이야. 으하하. 박민석이 손가락질한 곳에는 처참하게 망가진 메인 밸브가 있었습니다. 손잡이는 온데간데 없고 축만 덩그러니 남아 헛돌고 있었습니다. 최동훈이 재빨리 다가가 상태를 살폈습니다. 정규야, 큰일이다. 스핀들이 완전히 휘었어. 이거 렌치로도 못 돌려. 밸브를 통째로 갈아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최동훈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황실 무전기에서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버실 온도 55도 돌파. 60도 넘으면 자동 셧다운 됩니다. 남은 시간 5분입니다. 5분. 거대한 기업이 무너져 내리는데 남은 시간은 고작 5분이었습니다. 박민석은 그 소리를 듣고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들었지? 5분이야, 5분. 끝났어. 다 끝났다고. 김정규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바쳐 일군 회사, 그리고 친구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때 최동훈이 무언가 생각난 듯 소리쳤습니다. 정규야, 바이패스 라인이 있어. 뭐, 바이패스? 그래. 설계 도면에는 없는데 예전에 비상용으로 우회 배관을 하나 더 깔아놨어. 저기 안쪽 구석에. 박민석 저놈은 사무실에만 있어서 모를 거야. 최동훈이 가리킨 곳은 기계실 가장 깊숙한 곳, 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려면 터진 배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증기를 뚫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김정규가 망설임 없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가자, 동훈아. 저 쥐새끼가 망쳐놓은 거 우리가 고쳐놓자. 그래. 가자.
두 사람은 공구함을 들고 증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뜨거움이 엄습했지만 두 중년의 가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서 박민석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안 돼. 가지마. 멈추란 말이야. 하지만 김정규와 최동훈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친구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뜨거운 증기 사이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38년 전 실습실에서 맡았던 그 땀 냄새와 똑같은 살아있는 자들의 치열한 냄새였습니다. 지하 3층 기계실은 그야말로 불지옥이었습니다. 터진 배관 틈새로 뿜어져 나오는 고압의 증기가 시야를 하얗게 가렸고 훅 끼쳐오는 열기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를 뜨겁게 지지는 듯 했습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뿌연 수증기 속에서 김정규와 최동훈은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더듬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동훈아, 바이패스 밸브가 어디야? 안 보여. 김정규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웅웅거리는 기계 소음과 증기 뿜는 소리에 무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동훈이 김정규의 귀에 입을 대고 악을 썼습니다. 저기야, 3번 펌프 뒤쪽, 기둥 뒤에 숨겨져 있어. 나만 따라와. 최동훈은 망설임 없이 뜨거운 증기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건물의 배관을 관리해온 그의 머릿속에는 설계 도면보다 더 정확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정규도 이를 악물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와이셔츠는 이미 땀과 수증기로 젖어 살갗에 달라붙었고 얼굴은 열기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구석진 기둥 뒤편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배관 하나가 벽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칠이 벗겨지고 녹이 슬어 붉게 변한 수동 밸브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찾았다. 이거야. 최동훈이 소리치며 공구함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묵직한 파이프 렌치 2개와 대형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정규야, 들어봐. 이 배관은 건물을 지을 때 비상용으로 딱 한 번 테스트하고 10년 넘게 한 번도 안 썼어. 녹이 슬어서 쩔어붙었을 거야. 그냥 힘으로는 절대 안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렌치로 밸브 축을 잡고 있을 테니까 네가 망치로 렌치 손잡이를 때려. 충격을 줘서 녹을 깨야 해. 한 번에 못하면 우리 둘 다 여기서 쪄 죽는 거야. 최동훈의 눈빛은 비장했습니다. 김정규가 고개를 끄덕이며 묵직한 해머 망치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미끄러웠지만 옷자락에 문질러 닦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최동훈이 렌치를 밸브 너트에 끼우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매달렸습니다. 으아, 정규야, 지금이야, 때려. 김정규가 기압을 내지르며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이압, 깡, 날카로운 금속음이 기계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밸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묵은 녹은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 밸브를 꽉 물고 있었습니다. 더 세게, 부서져도 좋으니까 더 세게 때려. 최동훈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배관에서 뿜어져 나온 열기가 최동훈의 팔을 스쳤습니다. 살 타는 냄새가 났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렌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정규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비켜봐. 이번엔 제대로 간다. 김정규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망치를 머리 위로 높이 쳐들었습니다. 38년 전 실습실에서 쇠를 두드리던 그 감각, 현장에서 수없이 못을 박고
자재를 부수던 그 야성이 근육 하나하나에 되살아났습니다. 쾅, 쾅, 쾅. 3번의 연타가 이어졌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익.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꼼짝도 안 하던 밸브가 아주 미세하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간다. 정규야, 돌아가. 계속해. 희망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김정규가 때리고 최동훈이 돌리고 땀과 흙먼지 그리고 녹물이 튀어 범벅이 된 두 중년 남자의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증기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보안 요원들을 따돌리고 쇠파이프를 든 채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안 돼. 열지 마. 그거 열면 다 허사야. 멈춰. 박민석이 최동훈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밸브를 돌리느라 무방비 상태였던 최동훈이 피할 새도 없이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동훈아, 피해. 김정규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최동훈을 감싸 안았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정규의 등 위로 쇠파이프가 떨어졌습니다. 김정규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정규야. 최동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민석은 광기에 찬 눈으로 다시 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다 죽어. 같이 죽는 거야. 내 인생 망쳐놓고 너희들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박민석이 내리치려는 순간 뒤따라온 보안 요원들이 몸을 날려 박민석을 덮쳤습니다. 전무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이거 놓으라고. 저거 못 열게 해야 해. 박민석은 바닥에 깔린 채로도 악기처럼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 셋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압당한 박민석은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김정규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등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욱신거렸지만 뼈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최동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 괜찮아. 시간 없어. 빨리 돌려. 무전기에서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서버실 온도 58도. 셧다운 1분 전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 젠장. 동훈아, 한 번만 더 힘내자. 최동훈이 눈물을 훔치며 다시 렌치를 잡았습니다. 김정규도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아. 김정규의 망치가 렌치를 강타하고 최동훈의 팔뚝 혈관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끼기깃. 사아.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밸브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꽉 막혀있던 냉각수가 우회 배관을 타고 콸콸 쏟아져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펌프 돌아가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배관 표면에 차가운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도 떨어집니다. 57도, 55도, 50도, 정상 범위로 진입합니다. 살았습니다. 회장님, 해내셨습니다. 김정규는 그제야 렌치를 바닥에 놓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주먹이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최동훈이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김정규를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해냈다. 정규야, 우리가 해냈어. 그러게 말이다. 아직 우리 실력 안 죽었네. 두 사람은 더러운 기계실 바닥에 대자로 눕다시피 앉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은 기름때와 녹물로 걸레가 되었고 말끔했던 얼굴은 숯검정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던 박민석이 그 모습을 보고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걸? 김정규가 박민석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기계는 거짓말 안 해. 그리고 땀 흘린 시간도 배신하지 않아. 네가 30년 동안 정치질할 때 동훈이는 30년 동안 200관들을 닦고 조였어. 네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고. 박민석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도끼는 사라지고 패배감과 허무함만이 남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계실에는 다시 평화로운 기계음만이 웅웅거렸습니다. 김정규가 품에서 구겨진 담배 한 개비를 꺼내려다 이곳이 금연구역임을 깨닫고 피식 웃으며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동훈아, 너 화상 입은 데는 괜찮냐? 따끔거리긴 한데 참을 만해. 너야말로 등짝 괜찮아? 아까 소리 엄청 크던데. 맷집 하나는 타고났잖아 내가. 그런데 야, 너 아까 렌치 돌리는 폼 보니까 아직 현역 뛰어도 되겠더라. 무슨 소리야? 나 이제 이사님인데. 결제 도장이나 찍어야지. 이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는 책상머리 체질 아니야. 나랑 같이 현장이나 돌자. 싫어, 임마. 나도 이제 에어컨 바람 좀 쐬자. 두 중년 남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38년 전 고등학교 실습실에서 기름밥 먹으며 미래를 꿈꾸던 소년들의 웃음소리가 58세가 된 지금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지하 기계실에서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과 구급대원들이 기계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최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이 엉망이 된 두 사람의 몰골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몸부터 살피셔야 합니다. 구급차 대기시켰습니다. 김정규가 손을 내저으며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됐어. 뼈 안 부러졌으면 된 거지. 그보다 동훈이 팔 치료부터 해줘. 이 친구 팔이 우리 회사 기둥이야. 최동훈도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지만 김정규가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가자, 친구야. 올라가서 맑은 공기 좀 마셔야지.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기계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좁은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몸을 던져 회사를 구한 리더와 기술자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박수였습니다. 김정규는 쑥스러운 듯 코를 쓱 문질렀습니다. 최동훈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는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찢어진 셔츠, 헝클어진 머리, 검댕이 묻은 얼굴. 하지만 김정규는 거울 속의 자신과 최동훈이 그 어떤 명품 옷을 입었을 때보다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훈아, 오늘 술 한잔 해야지? 당연하지. 포장마차? 콜, 꼼장어에 소주. 내가 쏜다. 회장님이 쏘시는 거면 비싼 거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시끄러워. 얻어먹는 주제에 말이 많아.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쏟아지는 햇살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비온 뒤겐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랬습니다. 그 파란 하늘 아래 두 친구의 어깨동무는 그 무엇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 면회실. 쇠창살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삭막한 시멘트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공간에 박민석이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이태리 양복을 입고 호령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와 퀭한 눈동자에는 깊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박민석은 고개를 들 기운조차 없는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나고 투명한 아크릴판 건너편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김정규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등과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물었습니다. 비웃으러 왔냐? 꼴 좋다고. 손가락질하러 왔어? 김정규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친구 얼굴 보러 왔다. 밥은 잘 나오냐? 네가 나한테 추천했던 그 경비 자리보다 밥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네. 박민석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그는 수치심에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김정규의 농담에는 가시가 없었기에 오히려 그 담백한 말투가 박민석의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정규야, 내가 미쳤었나 봐. 귀신에 씌었었나 봐. 박민석이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어. 너희들한테, 아니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싫었어. 그래서 악착같이 올라갔는데 결국 남은 건 이거네. 범죄자 낙인 찍히고 친구들한테 버림받고. 김정규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아크릴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박민석이 동창의 날 김정규에게 적선하듯 쥐어줬던 그 5만 원짜리 지폐들이었습니다. 이거 돌려주려고 왔다. 네가 준 차비. 박민석이 젖은 눈으로 지폐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아, 우린 이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야 할 나이야. 명품 옷 입고 비싼 차 탄다고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게 아니더라. 네가 그토록 무시했던 동훈이, 그 친구 낡은 작업복이 내 번쩍거리는 양복보다 훨씬 값비싸다는 걸 여기서라도 깨닫길 바란다. 김정규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박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규야. 동훈이한테도 전해줘. 내가 죽일 놈이라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그래. 전해줄게. 죗값 치르고 나오면 그때는 진짜 친구로 소주 한잔 하자. 그때는 내가 살게. 김정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설 때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박민석은 김정규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지폐를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그 눈물은 탐욕에 눈멀어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던 지난날에 대한 뒤늦은 참회였습니다. 한 달 후 태성건설 본사.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박민석이 망가뜨려 놓았던 시스템들은 복구되었고 불합리했던 관행들도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임원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술 총괄 부사장 최동훈. 새로 달린 명패가 반짝거리는 널찍한 집무실. 하지만 그 방의 주인인 최동훈은 가죽 의자가 영 불편한 듯 연신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제 서류를 보다가도 습관적으로 돋보기를 꺼내 도면을 살폈습니다. 아이고, 좀이 쑤셔서 원. 차라리 현장에 나가서 배관 두드리는 게 낫지.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으려니 고문이 따로 없네. 최동훈이 투덜거리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김정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김정규의 복장이 또다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회장 취임식 때 입었던 말끔한 정장은 어디 가고 다시 색바랜 카키색 작업 점퍼에 낡은 등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큼지막한 여행용 가방까지 들고 있었죠. 최동훈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김 회장, 너 또 그 복장이냐? 오늘은 또 어디 잠입 수사라도 가냐? 김정규가 껄껄 웃으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잠입은 무슨, 나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회장 노릇 한 달 해봤으면 됐지 뭐. 여기 앉아서 도장만 찍고 있으려니 몸이 근질거려서 못 살겠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 가려고? 인도네시아 플랜트 현장. 거기 공사가 난항이라네. 현장 소장들이 다들 손사래를 치는데 내가 가서 좀 봐줘야지. 흙냄새 좀 맡고 싶기도 하고. 최동훈이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찼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제 친구 김정규다웠으니까요. 하여간 못 말린다니까. 회장님이 직접 오지로 나가시면 밑에 직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냐? 눈치 보여서 농땡이도 못 칠 거 아냐?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중심을 잘 잡아야지. 최 부사장 아니지. 친구야. 김정규가 진지한 표정으로 최동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네가 지키는 거야. 정치 잘하는 놈, 아부 잘하는 놈 말고 묵묵히 기름밥 먹으며 일하는 기술자들이 대우받는 회사. 네가 꼭 만들어줘라. 최동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김정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지만 세상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누구냐? 대한민국 최고 배관 기술자 최동훈이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회사 튼튼하게 지켜놓을 테니까 다치지 말고 잘 다녀와. 그래, 믿는다. 두 사람은 사나이들의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 포옹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인천공항 출국장. 김정규는 수행 비서도 없이 홀로 배낭 하나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점퍼와 안전화는 공항의 세련된 인파 속에서 묘하게 튀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에서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함과 여유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배웅 나온 최동훈이 김정규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가서 밥 제때 챙겨 먹고 무릎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잔소리는 너나 사모님한테 잘해드려라. 이번에 보너스 받은 거 딴 데 쓰지 말고 딸내미 유학비에 보태고. 알았다, 임마. 어서 들어가 봐. 비행기 놓치겠다. 김정규가 손을 흔들며 출국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최동훈은 문득 38년 전 고등학교 졸업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김정규는 저렇게 낡은 가방 하나 둘러매고 나는 내 손으로 세상을 지을 거야 라고 큰 소리쳤었죠. 38년이 지난 지금 그는 정말로 자신의 손으로 그리고 땀으로 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게이트로 들어서기 전 김정규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최동훈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최동훈도 마주 엄지를 들어 올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김정규가 떠난 자리, 공항의 대형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 한 대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최동훈은 그 비행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에서 시작되어 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김정규의 낡은 작업복을 보며 초라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단단한 알맹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박민석을 만나고 때로는 나 자신도 겉모습에 속아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김정규처럼 묵묵히 땀 흘리며 진짜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동훈처럼 그 진심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기에 팍팍한 세상살이도 견딜 만한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혹시 옷차림 때문에 그 사람의 빛나는 눈빛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하루 거칠에는 벗어던지고 투박하지만 진솔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건배를 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야, 다음에 만날 땐 계급장 떼고 먼지구덩이 현장 식당에서 김치찌개에 소주나 한잔하자. 그게 진짜 동창회 아니겠냐? 김정규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 그리고 땀 흘리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통쾌하고도 따뜻한 위로와 함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